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신 분이 함께합니다. KDB대우증권 홍성국 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요즘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자, 시장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자, 코스피 2050포인트 뚫고 순항하리라는 예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전망들이 내년도에 올라가고 있던데요. 과연 홍성국 부사장께서는 어떻게 시장을 보시는지요? 이게 1800 깨진 다음부터 일거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급의 주체도 외국인이라는 단일 어떤 수급의 주체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그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투자 주체와 주도주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새롭게 좀 재정비를 해야지만 시간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모멘텀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이야 뭐 FMC를 하건 뭐라건 간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 중국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이 좀 안정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또 일단은 좀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전년 대비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기대치보다 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달을 지나서 한 중반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또 재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실물 지표보다는 조금 주가가 앞서 나간 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이제 턴을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는군요. 자, 이제 짧게 그 이슈를 풀어보자면은 당장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넘어가는 저녁 새벽에 FOMC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라고 하는 테이퍼링이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양적 완화가 3차까지 이어지는 것은 비전통적인 그 통화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FOMC에 대한 이야기, 양적 완화는 어떤 견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넘었는데요. 양적 완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전 세계의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고 미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누차에 걸쳐서 표명했듯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뭐 한 달에 지금 800억 하다가 100억씩 줄이는 거고요. 그것도 내년 3월부터 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을 봐가면서 나쁘게 되면은 지금 이 테이퍼링 또 더 큰 그림으로는 출구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는 나올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미국이 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고용지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파서 들어가게 되면은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사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네. 구직자가 적어서 실업률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늘어나도 그 늘어난 고용이 우리로 얘기하면 정규직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 비정규직, 파타임 근로자들의 잡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그럼 늘어나야 될 텐데 임금 상승률은 사상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 미국이 경기 회복하는데 지금 사실은 미국 경기보다는 미국 부동산 경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던, 우리로 얘기하면 담보로 잡고 있던 집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은행도 돈을 딴 데 꿔줄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선순환 구조로 갔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래서 테이퍼링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5년간 한 게 다 허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갓난아기 돌보듯이 이렇게 얼르고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뭐 우리 시장 여의도에서 관심 없습니다. 뭐 네. 내용 빤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뭐 이미 그 정해진 큰 틀을 뒤엎지는 않을 것이고 그 수순대로 가는 과정에 약간의 잡음이 좀 있는 거고 뭐 논란이 있는 거고 근데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거나 반응할 필요는 없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사실 여러 가지 근간이 있겠습니다만, 뭐, 대한민국 시장이 좋아서, 뭐, 성장 잠재력도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양적 완화가 유지가 되더라도 중간에 이제 한번 뭐, 브레이크도 좀 있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이런 신호들이 나올 텐데, 오늘은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시장을 44거래일 만에 순매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역시 뭐 그동안 사온 금액에 비하면 1,200억 지금 파는 거는 뭐 사실 조족지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이제 두 가지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장이 역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환율이 지난 5년간 놓고 보면 1,060원 이하, 그러니까 지금 이하로 갔을 때는 외국인이 주식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많이 사는 게 1,150원부터 1,060원까지 거기서 한 10%를 일단 먹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의 경상수지가 올해 6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는 등 한국에서 환율 강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환율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환율이 좀 임계치에 와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또 시장 개입을 하는 듯한, 확인 안 되지만은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모습을 놓고 외국인이 뭐 많이 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럼 두 번째, 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블랙록 CEO가 미국 시장 뭐 과열됐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부분들은 한국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비싸기 때문에 좀 싼 시장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럼 2,050을 넘게 되면 한국은 쌉니까? 라고 보는데요. 그냥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럼 뭘 샀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네. 시클리클러스, 경기 관련주, 우리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조선, 기계, 운송, 뭐 철강, 화학 이런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왜 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네. 이 산업이 나빠지니까 먼저 팔고 빠졌던 거죠. 특히 또 벵가드 이슈 연출이 네, 있었고. 네. 더 길게 보게 되면은 네. 한 3, 4년 전부터 비중을 좀 줄여왔습니다. 줄여온 상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국간이 비어 있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철강 회사랑 다른 나라 철강 회사 비교해 봤더니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한국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 팔고 일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증시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꿈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외국인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한국 내수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갔고 한국이 또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이런 모멘텀이 동반하지 않는 한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 봤자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뚫긴 뚫는다 하더라도 뚫는 힘은 말씀드린 그런 요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어찌됐건 내년도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상황들, 또 부동산도 좀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이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올라가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게 보자면 큰 그림의 분위기는 주식시장 우호적인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꿈을 줄 수 있는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안 보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40몇 거래일 동안 한 10몇 조 원 정도를 샀는데, 이것은 이제 좀 더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매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오락가락 한다고 해도 큰 틀이 아직은 변하는 것은 아니고 꿈과 희망을 좀 미래를 본다. 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자, 뭐 중국 얘기를 잠깐 언뜻 해줬는데, 어제 시진핑 체제의 개혁 청사진인 383 보고서가 나왔고, 무디스에서는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된 잠재 부실,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덮을 수 있는 내년 달에 이제 삼중전회가 또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 얘기를 또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입니다. 네. 사회주의랑 시장 경제랑 같이 추진한다는 얘기죠. 형용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좌로 가고 경제는 우죠. 정좌 경우, 네. 경제는 우로 간다. 또 이런 정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하자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또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반대의 어떤 성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천안문에서도 무슨 위그르족에는 폭탄 테러 사건이 그렇죠. 이런 것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중국 네. 정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누르면서 그걸 개혁이라는 말로 구조조정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나빠지게 되면은 젊은 층들의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 불만 세력이 또 젊은 층에 나타나게 되면 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건 국내 경제가 박스권인데 중국은 박스권 하단이 걔들의 발표를 따지면 7%인 것 같고요. 정확한. 그 위로는 얼마입니까? 하면 그것도 팔 넘어도 바로 개혁 조치를 하는 거예요. 3분기 경제가 좀 낮으니까 4분기부터 다시 개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줄인다고 해서 지난주에 금리가 한번 쭉 올랐던 적 그렇죠. 있죠. 그 쭉 올랐던 이유는 경기가 좀 괜찮아지니까 반대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꾸로 보시면 돼요. 경기 좋다고 하면 아 나빠지는구나. 네. 나쁘다고 하면은 할 수 없이 부양하겠구나. 이 상태 상당한 기간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한 모순을 또 포함하고 있는 이 시장인데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다 된 관계로 남은 하반기 또 전략을 좀 정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섹터 전략도 함께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여기서 이번 글로벌 복합 위기가 발생하는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업들도 빠른 대응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연됐던 투자 같은 것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수나 업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들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게 어떤 관건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동국제강이 후판 부분을 분할 매각한다든가 이래서 기업들이 사업 구조조정 재편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들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경쟁자를 누르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진짜 지난 5년간 멍하니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잘 대응하고 앞서 얘기하는 ITX 시큐리티라는 그런 회사들도 놓고 네. 보게 되면은 사유가 위험해지니까 당연히 보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 회사 그 회사의 경영 전략이 얼마나 시장의 변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경영 컨설턴트라는 측면에서 그 회사의 경영 전략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낮았으니까 다른 틈새를 많이 노리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도 좀 나지 않을까. 그럼 과거의 투자 기법대로 뭐 지수 얼마 되면 사고 얼마 되면 팔고 이게 아니라 네. 어떤 종목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거로 사느냐에 대한 이런 논쟁이 지금 우리 증시에서 화두입니다. 이 논쟁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이제 과거의 산술적인 숫자로 뭐 지수를 가지고 숫자 얘기하지 정량적 분석보다는 이제 정성적으로 네, 맞습니다. 미래의 패러다임이나 산업의 변화에 좀 초점 마시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또 다가왔다.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오늘 딱 정해져 있어서 네.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KDB 대우증권의 홍성국 부사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